네, 화성 17호 발사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세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북도 이제 미국과 대립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 이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북중로의 어떤 그 대미 전선에 있어서 화성 17호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북미 이 대결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북의 그 핵무력, 그죠? 북의 핵무력 수준이 어느 정도를 되는지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7년에 화성 17호가 시험 발사되는데요. 이때 이미 탄두가 세 조각으로 쪼개진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다탄두 재진입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었고요. 2022년 이번에 그 화성 17호의 경우에는 이 탄두의 지름이 2.5m라서 최소 3개의 그 수소폭탄을 실을 수 있다. 그리고 67분 32초 동안 날아갔는데요. 화성 15호는 53분 동안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약 15,0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다탄두가 아니라 개별 유도 다탄두 진입체. 그러니까 이제 각 탄두가 개별적으로 조준 사격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세 개의 탄두가 조준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 논쟁이 되는데요. 미국은 68년, 소련은 17년, 그 밖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인도까지 포함해서 세계 탄두 10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속도로 봤을 때 북이 이미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거리가 15,000km라는 건요. 태평양을 통해서, 즉 알래스카를 통해서 미 대륙을 타격하는 것은 물론 알래스카가 아닌 반대편 대서양 쪽이죠. 대서양 쪽. 유럽을 지나서 대서양 쪽으로 해서 미국의 그 동부 뉴욕, 워싱턴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약 15,000k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공위성, 무거운 인공위성을 분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궤도폭탄이라는 것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궤도폭탄은 뭐냐면 인공위성처럼 지구의 낮은 궤도를 돌다가 어느 지점에서 역추진체를 활용해서 수직으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폭탄인지 아니면 인공위성인지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제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맞추기도 어렵다. 자, 2017년에 그 ICBM 장착용 수소탄, 단순한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라 ICBM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의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건데요. 미국 지질국의 기준에 따르면 100KT에서 최대 1000KT 정도의 폭발력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가 15KT니까 그 규모를 볼 때 수소폭탄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폭탄을 실전에 배치하려면요. 리틀보이의 한 7배 정도는 100KT의 수준으로 해서 이거를 300kg으로 소형화 시켜야 됩니다.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에 하면은 북은 이미 중장거리, 단거리와 중거리 소형 핵 개발을 완료했다고 봅니다.
2019년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북극성 3호가 2,000km가 날아갔고요. 2020년에는 5호를 발사했는데 이 5호는 다탄두입니다. 다탄두. 4개의 탄두를 가지고 있다. 2020년이니까 아직은 단순 다탄두이고 개별 유도 다탄두 진입체인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베링해에 깊은 베링해에 숨어 있다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이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는 베링해니까요. 베링해니까 서부, 미국의 서부겠죠. LA나 이런 데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보복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은 단거리와 중거리에는 이미 고체 연료를 적용해서 시험을 완료했고요. 장거리의 경우에는 액체 연료를 엠프라를 했다고 합니다. 엠프라라는 건 뭐냐면은 자, 액체 연료는 보통 발사 직전에 이 연료를 주입하는데요. 이 주입 시간 때문에 적에게 선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를 미리 담아놨다가 그것을 끼우기만 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것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장거리도 고체 연료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이 전술 핵무기도 완료했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전술 핵무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핵무기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이나 국지전에 있어서도 이거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21년 작년에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북은 모든 그 미사일 체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죠. 그다음에 EMP 전자기장을 발사해서 모든 전자장치, 모든 전기와 관련된 전자장치를 무력화하는 그러한 폭탄인데요. 재래식 폭탄뿐만 아니라 핵폭탄도 이거를 이미 개발했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거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미 국방부의 추정에 따르면 북은 현재 60개의 그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의 그 핵물질 추출의 속도라면 연평균 7개 정도의 수소폭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그죠? 2030년, 몇 년 안 남았죠? 8년 정도 남았을 때는 약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돼서 현재 중국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전술 핵을 좀 더 고도화를 한다면 국지전, 남북 간의 국지전이라든가 미국과의 국지전에 있어도 이러한 전술 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돈을 많이 들어서 재래식 무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ICBM이라든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통해서 보복 능력을 보유한다. 핵전쟁은 일반 전쟁과 개념이 다릅니다. 핵은 상대방에게 100발을 맞히더라도 내가 한 발을 맞으면 수소폭탄 3,400만 명이 죽습니다. 뉴욕이나 LA에서. 그래서 상대방의 핵무기를 첫 번째 공격에서 퍼스트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모두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핵 미사일을 동시에 이제 발사하게 되는데 지부를 타격하고 ICBM 기지 이런 것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그 동시에 발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ICBM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아까 말한 것처럼 베링해라든지 깊은 바닷속에 숨겨놓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에 대해서 수십 개의 그 핵무기를 동시에 발사한다 하더라도 북은 단 한 개라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월 26일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이죠. 수석 차관보, 즉 핵무기에 관련된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북이 이번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군사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 문제다. 다시 말해서 미사일이나 핵시험의 시기라든가 방식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문제다. 결국은 실제로 실험이나 시험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제 실험과 시험을 구분하는데요. 실험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실험이죠. 그다음에 시험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걸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실험인지 시험인지는 사실은 그 모호한 문제라는 겁니다. 북의 미사일 전력은 세계 4위다. 중국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에 화성 17호를 발사하기 전에 몇 차례 중간에 이제 폭발했는데, 이것이 실패인지 아니면 어떤 완전한 발사하기 전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을 한번 떠보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 북은 그러한 모호한 전략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